이 교수의 책의 22번은요, 피터 버크의 폴리매스를 읽겠습니다. 이거는 제너럴리스트 시대 1번으로 해서 제너럴리스트 시대 2번이 책 읽기 23번입니다. 이 필자가 팔근대 시대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주로 이제 하는 일이 이제 최근대 시대 시스템 구축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왔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우수한 논문이나 서적 같은 걸 읽어오는 게 이 유튜브 채널의 이 작업 내용이었는데 느끼면서 느낀 대표적인 소감은 대부분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시대 전환이라는 이 혁명적 상황이죠. 이거는 아주 혁명적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 세계적으로 우수한 논문이나 서적의 그 사상적 배경으로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주 드물어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근대 사회의 전문가, 이게 스페셜리스트로 입지를 굳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공간적 상상력만 중요하고 시간적 상상력은 도움이 되지 않거나 연구에 장애가 될 게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적 상상력을 해야 뭐 시대 전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죠? 그래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고려를 별로 잘 안 하는 거죠. 데리다가 한 개념이 이제 공간적 차이 플러스 시간적 차연, 지연 합친 게 그게 접목 그 두 개 합친 게 그래프트 접목한 게 차연이라는 개념이고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시간적 지연, 공간적 차이는 근대적이지만 요거는 탈근대적이죠. 이 중요해진 이유고 데리다가 그래서 자기의 이론을 우리가 보통 디컨스트럭션 그리고 퇴출을이라고 그러는데 데리다는 끝까지 나는 차연의 철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 그렇게 강조한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혁명적 전환이 뭐냐? 그 설명을 좀 하자면 다시 15, 6세기의 르네상스로부터 17, 8세기의 계몽주의를 바탕으로 19, 20세기의 산업자본주의로 이 서구 유럽의 근대 사회가 확립이 되는 과정이 생기는데 그거에서 공간의 차원에 집중을 하는 게 스페셜리스트거든요. 그 스페셜리스트 중심의 제도가 전대미문의 성공 사례가 되는 바람에 21세기 현재 이제 탈근대로의 혁명적인 전환 상황, 이건 시간적인 전환이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인류 공동체가 이 근대라는 체제에 안주해 있다면, 각자 담당한 분야에 집중하는 스페셜리스트의 제도만으로 충분하겠죠. 그런데 기후 위기 등 복합 위기라고 그러죠. 또 폴리크라시스, 이 상황, 그러니까 이제 근대 사회가 다 좀 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급하니까 비록 준비가 조금 덜 돼 있고, 그러니까 가끔 실수를 저질러야만 할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맨날 쓰는 말이 We must make mistakes예요. 혁명적인 변화를 통해서 탈근대 총체적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제너럴리스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제너럴리스트의 시대라고 붙였어요. 근대 유럽, 초기 유럽에 관한 혁신적인 주제, 연구 방법론으로 명성을 얻어서 문화사회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지식의 사회사 1, 2 이거 한개 번역되어 있는 건데 20권이 넘는 저서는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읽히고 있는 피터 버크가 쓴 책인데 그분이 이제 역사는 폴리메스에게 불친절하다는 걸 느끼고 수학과 과학 지식이 부족한 인문학은 없는 그러니까 과학은 없는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나는 저런 폴리메스가 될 수 없겠지만 두 프랑스 역사가 리시엥 페브르하고
페르낭 브로델이 했던 유명한 말처럼 적어도 가끔은 역사학의 틀에서 벗어나야 더 나은 역사서를 썼다고 생각하여 폴리메스, 세상을 바꾼 천재 지식인의 역사를 쓰게 한 추동력은 왜 이 사람이 히터부크가 이 책을 썼냐면 역사학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자기가 본인이죠.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혁명적 변화의 시대 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하려는 마음가짐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피터 버크의 강의 경력을 보면 서식스 대학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새로 만들어질 서식스 대학이 학제적 연구를 표방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그래도 다크 학교에 간 거죠. 그래서 1962년부터 79년까지 서식스 대학 유럽 학부에 미술사, 사회학, 영문학, 불문학 협동과정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강의를 하면서 학문의 큰 그림과 세부 사항을 비롯해 학문에서 익힌 사상과 경험을 해석하거나 다른 학문으로 전달하는 데 관심이 있는 개인과 집단에 관한 책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서 이 책을 쓴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합리적 이성주의자를 중심으로 고대 그리스를 다시 읽은 게 르네상스죠. 이게 르네상스예요. 로부터 시작한 그게 누가 시작했냐면 근대 역사학이죠. 근대 역사학이 그렇게 읽게 한 거예요. 그게 서구 근대화의 기반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탈근대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대학의 인문학 교육 과정에서는 이 탈근대 시대 건설에 복무하지 못한 역사학이잖아요. 그래서 퇴출하기 시작된 거예요. 역사학을 대표한다는 인물이라는 자의식을 가진 피터 버크가 이 탈근대 시대를 위한 새로운 역사학의 길을 도전하는 모색하는 도전이 있었고 그게 이제 근대 인문학의 성과를 총합하며 응전한 거죠. 그게 서식수 대학의 강의였는데 그리하여 1962년부터 79년까지 서식대에서 강의했고 그게 성공적이어서 2004년부터 케임브리지 대학의 문화사 교수로 재직을 했고 현재는 이마누엘 칼레지의 종신석학 교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터 버크의 폴리메스라는 책은 스페셜리스트 시대의 기반이었던 근대 역사학으로 제너럴리스트의 시대인 탈근대 시대를 설명하려는 시도겠죠. 지금 시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피터 버크 수준의 근대 역사학자라도 탈근대 시대의 혁명적 전환이라는 시각적 상상력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시대의 폴리메스인데 그게 탈근대 시대의 제너럴리스트하고 개념 구별을 할 줄 알면서도 이게 폴리메스 이론의 근간이다. 그렇게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장 같은데, 구문 같았는데, 이 책에서. 전문가 학과 팀이 중요해진 새로운 세상에서, 근대 시대죠. 폴리메스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게데스, 오틀레, 노이라트처럼 학문 통합을 위해 투쟁하는 일이었다. 다른 방법은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것이었는데, 제너럴리스트 단어를 써요. 역설적이지만 달리 표현하면 심화하고 있는 전문가들, 스페셜리스트들의 편협하고 근시안적 태도를 바로잡는 전문가. 그러니까 탈근대적 전문가죠. 전문가 자체가 근대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폴리매스, 그다음에 스페셜리스트 전문가와 제너럴리스트. 이 세 개가 이 책 폴리매스의 이론 구조를 형성하는 핵심 개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 복합 위기 등 근대 스페셜리스트 시스템의 무기력함에 대응하려는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시대의 폴리메스의 전통을 이어받는 그게 뭐냐면 탈근대성을 위한 제너럴리스트의 시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갖고 지잭은 구조주의와 정신분석학으로 각각 박사학위를 받았고 사회학, 정치학, 영화에 관한 걸 썼고 에코와 손택처럼 그도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의 비교 분석을 즐겼고 자크 데리다도 그러했지만
지적 역시 유의적 작법 때문에 비평가들에게 사기꾼 코미디언 마르크스 형제가 아니라 이거는 마르크스 브라더, 마르크스 형제가 아니라 개그맨 이름이니까 마르크스 브라더라는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개그맨이다 이거지. 이런 비판들에는 타당한 내용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었는데 오늘날 왜냐하면 오늘날 텔레비전 나오지 않는 공공지식인은 거의 없잖아요. 다 개그맨이게. 그들에게 비판의 배경에는 전문화가 심화된 시대에 다방면의 지식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리하여 근대적인 스페셜리티 세계관의 바탕을 두면 전문화가 심화된 시대에 다방면의 지식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한 전제가 가능하죠. 스페셜리스트로 어떻게 다 하냐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지적이나 대리다 등 제너럴리스트를 옹호하지 못하는 폴리메스 담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옹호하는 게 폴리메스 담론이어야 되는데 옹호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말하고 끝내버려요. 옹호하지 않아요. 그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폴리메스에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폴리메스나 스페셜리스트인데 그거에 비하면 제너럴리스트라는 단어는 찾아보기로 가보면 겨우 9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역사적으로, 역사학으로 다시 분석해보면 이에치카라는 사람이 이게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역사는 현재와 과거 간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한 그 담론 구조에 비춰보면 피터 버크가 폴리메스의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시대의 과거와 스페셜리스트의 제도라는 근대의 현재가 끊임없는 대화를 시도하지만 여기까지는 니에치카의 말을 표면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대화해서 어디로 간다는 소리예요? 미래로 간다는 소리잖아. 근데 뭐가 빠졌냐면 제너럴리스트의 시대라는 탈근대의 미래. 그것도 이미 도래해 있는 현재 완료의 미래와의 대화에 소홀하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미래 때문에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역사,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하는 건데 과거, 현재의 대화만 하고 마는 거죠. 피터 버크가 역사학계를 대표한다고 볼 때 이 근대 역사학이 인문학의 핵심 세력이 더는 되지 못하는 이유. 그래서 인문학부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근대를 앞장서서 준비했던 역사학이에요. 그 영향력을 유지하며 탈근대 시를 예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거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상을 상상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왜 갖고 있냐? 폴리지 등 낭만주의자들이 낭만주의를 통해서 근대의 세계관을 최종적으로 구축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계몽주의의 이성중심주의가 등한시했던 게 중세의 환상적 세계관이었는데 그걸 참조를 해요. 그랬듯이 피터 버크가 르네상스와 계몽주의의 폴리메스를 참고하여 제너럴리스트라는 탈근대 시대의 지도자의 특질을 파악하려 했다면 그러면 큰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피터 버크가 바로 이걸 못했잖아요. 그래서 피터 버크가 마치지 못한 이연 작업을 필자가 지금 이 교수의 책 읽기 22 피터 버크 폴리메스 제너럴리스트 시대 1에서 폴리메스의 다시 읽기로 하려고 합니다. 책을 다시 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피터 버크가 이 책에서 제너럴리스트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다음에 인용된 근대시대 말기에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낸 소위 순차적 폴리메스라고 맞죠 쓰는데 그게 누구냐면 탈근대 시대를 예비하려는 제너럴리스트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내는 소제목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전문화 시대 폴리메스에게 주어진 역할은 근대의 전문화 시대죠. 그러니까 근대의 응? 근대 시대가 이미 왔죠. 여기서 근대 시대의 전문화 시대 폴리메스에게 주어진 역할은 임시적이거나 역설적이게 새로운 학문을 창시하는 일이었다.
이게 이제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할근대 시대. 응? 그죠? 유머리 빠져 있어. 응? 할근대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제너럴리스트가 돼요. 임시의견의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학문을 창시하는 일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새로운 학문은 기존에 있던 공부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영역성의 시대, 그러니까 전문 영역, 그지? 전문가들 중심에, 응? 근대적인, 근대 시대, 영역성의 시대, 그죠? 새로운 학문이 어떻게 나오겠냐고. 그 사람들은 모르겠죠. 전문가들이니까. 자기네는 그것만 하는 거죠. 전문가라는 게. 새로운 학문은 순차적 벌림에서, 즉, 유목민영 학자가 필요한 거죠. 새로운 학문은 원고 범위가 자유로워서 순차적 폴리메스의 흥미를 끄는 거죠. 자유로운 연구기에는 폴리메스에게 단번 주어진다. 왜냐하면 이게 또 다시 학문이 돼버리면 다음 세대가 이 학문을 공부하고 나면 전문화가 진행돼 있다. 그래서 학문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소수의 폴리메스가 새로운 학문을 창시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탈근대 시대의 학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콩트의 사회학, 허스의 기호학, 위너의 인간 분해학, 독시아디의 인간 정주학, 가타리의 생태 철학, 이거 다시 요새 책이 요새 거죠. 그다음에 버드위스텔의 동작학, 블루멘베르크의 은유학, 그다음에 20세기 초에 등장한 생물학과, 생물측정학과, 수리생물학은 칼피어스는 한 사람. 이게 그러면 어디까지가 그 탈근대냐? 그거가 좀 설명을 다시 여러 번 다면서 했는데 탈근대 시대라는 거는 최근이지만 탈근대의 특징은 1890, 1920년의 모더니즘. 그때는 이 소수 예술가 집단의 아방가르드 예술 운동이었어요. 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발현이 되는데 1960년대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예술 운동 또 지식인 사회의 반체제 분위기 그런 속에서 이제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고 히피 뭐 그런 거 재즈 뭐 그런 거예요. 현재는 아직 그 세력을 다 일치하는 근대 체제 속에서 대중문화가 포스트 모던해요. 등으로 보편화하고 있어요. 보편화하고 있는 거죠. 이 탈근대에 이런 역사적 시간성이 있는데 이걸 고려하지 않는 바람에 근대화가 가속되는 이거는 이제 초기죠. 그지? 이거는 최근 1990년부터 지금까지 탈근대의 역사적 시간성을 앞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걸 고려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막 시간이 섞여요. 그래갖고 근대화가 가속화되는 19세기 산업 근대화가 언제냐면 1860년대 이게 산업화죠. 이게 이제 산업혁명 그때 그죠? 19세기 산업자본주의 시대 그때가 이제 그 사실은 그 스페셜리스트 전성 시대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근대적인 응?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스페셜리스트가 전성 시대가 오니까 폴리메스들은 힘을 못 쓰는 거죠. 누구? 계몽주의 시대의 폴리메스. 각각근의식, 위기의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시대가 완전히 다르죠. 요 앞에 시대는 위에서 본 거고 지금 요 뒤에 거는 이거는 지금부터 읽어야 될 건데 이 두 개가 혼란스럽게 섞여서 있어서 이 두 개가 섞여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두 개를 무시간적으로 설명을 해요. 구별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밑에 요 얘기는 요 초창기 얘기예요. 근대 초창기, 근대 본격화되는 초창기. 요거는 후반기 얘기잖아. 그래서 초창기는 어떻게 되냐면 지식 포괄에 대해서 이 전문화가 등장, 전문화하는 새로운 용어가 전문화가 시작되는 시대를 말하는 거죠.
이 두 개는 시간적으로 완전히 차이가 많은 거예요. 이거 30년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2030년이니까 지금 2023년을 생각해 보세요. 차이가 많죠? 1960년 3년대가 시작이지만 이건 소수로 시작된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크단 말이죠. 어떻게 구별이 안 되게 지금 써 있어요. 예를 들면 지식 폭발에 대한 주요 대책. 이거는 이제 그 19세기, 18, 그러니까 20세기 중반이죠. 1850년, 그지? 60년, 이때. 그 지식 폭발에 대한 주요 대책은 지식을 전문화하는 게 그때 시작돼요. 1930년, 60년. 30년부터 시작해도 되고, 30년?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여튼 19세기 초, 50년, 30년, 뭐.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조건이 따라서 이제 말을 이렇게 쓰기도 해. 근데 어쨌든 지식의 폭발, 그때는 전문화를 하는 게 필요했단 말이죠. 어? 지금은 전문화가 사라져가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는.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전문화가, 그때는 시작을 말하는 거고, 이때. 그지? 그건 그때를 말하는 거. 두 개가 섞여 있는 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자세히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하면서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이 이제, 지는 전문화가 시작됐던 시점하고 전문화가 무의미해진 시점하고 이 두 개가 섞여서 그래서 내가 무시간적이라고 말한 거. 어? 요거는 전문화가 시작했던 지점을 말하는 거야. 전문화는 정보의 홍수를 막는 제방으로 일종의 방어책이었던 거죠. 너무 많이 내용이 막 들어오니까 나눠서 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1979년에 탁월한 미국 역사가가 전문화의 일반 역사를 연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지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화 역사를 연구하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데 1930년에 이제 과학자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고 그전에는 과학자라는 단어가 없었던 거죠. 그거는 이제 지식인하고 과학자하고 두 개, 지식인이라는 단어는 따로 또 만들어졌고 조금 전에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문이라는 단어, 스페셜리테라는 단어가 프랑스에서는 30년에 쓰이고 그다음에 전문의라는 단어도 스페셜리스트라는 단어도 의료 현장에서 48년, 50년에 생기고 그러니까 근대라는 그 전문화 시대에 폴리메스에게 주어진 요거는 이제 또 요거는 이제 근대 말기를 얘기하는 거죠. 응? 근대 말기 지금 최근요. 지금 최근이죠. 요거는 최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섞여서 나중에 사실 좀 섞여서 자꾸 얘기해요. 근대 말기에 근대라는 전문화 시대에 폴리메스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임시적이거나 역설적이게 새로운 학문을 창시하는 역할이었던 거죠. 그걸 해낸 게 누구냐면 그러니까 결국 팔근대 시대의 제너럴리스트죠. 어? 순차적 폴리메스 유목민정 학자를 긍정적으로 하며 평가를 했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근데 초기 본격화된 요거죠. 그죠? 요것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시대가 하나는 긍정적으로 보는 척 하면서 또 여기 오면 이제 폴리메스 이때의 폴리메스는 이건 누구냐면 팔근대 폴리메스가 아니에요. 이건 누구냐면 계몽주의 시대의 폴리메스예요. 딴 얘기죠? 딴 개념이에요. 딴 개념. 그 근대의 전문화 현상은 근대 초기에는 전문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겪었던 부정적인 상황 이 두 개는 전혀 딴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돼요? 제대로 구별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구별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분야를 넘나드는知식 융합의 시대라는 제목의 8장이 있고, 이건 이제 최근을 얘기하는 거죠. 또, 1990년에 월드왑이 등장하면서 마침내 디지털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디지털 혁명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나가는 글이에요. 제3의 위기를 맞아. 이러면서, 피터 버크가 탈근다 시대의 도래를 알고 있었어요. 음, 최근에는 대부분의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변화가 긍정적인 건 아닌 것 같다. 우리는 제3의 지식의 위기를 경험하는 것 같다. 확실히 오늘날 우리는 불안과 격동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적어도 구시대가 느끼는 불안 중 하나는 전자책의 등장으로 종이책 출판이 서서히 그리고 이따금 급격히 줄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지금 혼란을 내가 좀 정리하기 위해서 딴 얘기를 좀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이 탈근대 시대의 폴리메스를 위한 대표적인 학문 연구소 명단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프린스턴 고등연구소가 들어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그 생각 그 얘기를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이는 타건한 탈근대적 상상력으로 맨하탄 프로젝트와 프린스턴 고등연구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갔던 오펜하이머를 생각나게 했고, 그걸 그린 크리스토프 놀란 감독의 영화 오펜하이머를 읽었던 게 이 교수의 영화 읽기 50이었단 말이죠. 그걸 인용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틀이 지금 여기 없으니까 내가 틀을 외부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내 다른 거에서. 왜냐하면 학제간 학문 연구의 국제적 중심지로 만드는 것, 그게 이제 프린스턴 고등연구소를 위한 오펜하이머 야심이었는데, 로스알라모스 원자폭탄을 핵폭탄 연구하던 곳이죠. 에서와 달리 갈등을 겪었던 이유는 팔근대적 상상력이 원천이라 할 수 있을 양자 물리학계 하고 놀았으니까 그런 거고, 이쪽에 곧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서는 수학을 비롯한 근대 학문 세계가 중심이었으니까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로스알라모스에서는 원자폭탄을 만들 때는 군대가 군대였어요, 거기는. 근데 그 군대의 보안의식에 저항하는 과학자들의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보여주기 위해 놀란 감독의 영화 여러 번 등장하는 말이 이 구획화, 컴파트멘탈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예요. 이 컴파트멘탈라이제이션이 뭐냐면 근대 인식 체계를 말하는 거죠. 전문화. 응? 그죠? 왜 구획화가 됐어요? 전문화로 인한. 예? 그 당연히 구획화가 되죠. 그 근대 전문화로 인한 컴파트멘탈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군대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너희들도 군대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해. 그런데 오펜하이머의 상상력은 탈근대적 상상력이니까 당연히 이 근대 담론에 반발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실험 물리학자이자 보수주의자였던 로렌스 대학에 같이 있었죠. 그러면 동네 과학자들도 후회과 위반의 담론에 동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맨하탄 프로젝트가 성공을 해요. 군대가 하는 말이 씹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오펜하이머를 설명하는 구획화, 그러니까 반구획화죠. 탈구획화. 그 개념이 피터 버크가 설명하는 폴리메스의 특징에도 그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일면 이런 말이 나와요. 흔히 르네상스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창의력을 설명할 때 탈구획화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바꿔 말하면 그들의 창의력이 집단 간 교류를 막는 장벽을 무너뜨리거나 최소한 약화해서 학자 사상과 실천가 사이에 있던 틈을 메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필자가 오펜하이머의 비밀 직급 인간을 판단하려는 논란은 정부 관료들의 근대사고 체계하고 양자 물리학자들을 비롯한 탈근대 시적 상상력의 패러다임이 충돌하는 시대 전환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보여져요.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양자 물리학자 집단이야말로 르네상스 폴리메스 전통을 이어받은 팔근대의 제너럴리스트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친절하게 설명했듯이 이 책 너무 유명한 책이에요. 스페셜리스트들의 뉴턴 물리학을 혁명적으로 바꾼 게 양자 물리학의 제너럴리스트들이죠. 그 세계 전체.
그러니까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혁명 전체를 피터 버크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왔다고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지막 문단이에요. 시제가 현재형이 아니라 막연한 미래형이 돼버려요. 이름이 이래요. 새로운 위협에는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므로 낙관론자라면 디지털 시대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 미래형이죠? 지금 벌써 원자폭탄 만든 게 언젠데, 과거인데, 현재인데. 폴리메스가 사라질 거라는 우려는 시기상조다. 사라지긴커녕 제너럴리스트들이 지금 압도하고 있는데 양자 물리학이 지금과 같이 지식 노동이 분업화된 시대에는 제너럴리스트가 더 필요하다. 이건 맞죠. 왜 필요한지, 어디서 필요한지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라이프니츠가 언젠가 선언했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만능인이다.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10명 이상의 몫을 할 수 있다. 고도로 전문화된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필자가 이 교수의 영화 읽고 50에서 다음과 같이 이미 설명을 했어요. 이미 도로에 있는 제너럴리스트의 시대. 이미 와 있어요. 그거를 역사학자 피터 버커가 읽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난 뭐라고 말했냐면,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20세기 동안에는 가진 자, 더 해부와 가지지 못한 자의 빈부격차로 계급이 형성됐는데, 21세기의 계급은 아는 자, 더 노우와 알지 못하는 자, 더 노우나로 나뉠 것입니다. 전근대 시대, 중세 시대에는 귀족의 힘이 토지의 소유에서 나왔고, 근대 시대에는 자본에서 나왔지만, 탈근대 시대에는 지식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토지보다는 자본보다는 지식이 토대 계층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게 하니까 귀족 계급의 힘이 더 막강해질 거예요.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사회는 왜냐하면 언제나 부와 권력의 불균형 배분을 전제로 하거든요. 공동체가 똑같이 나눌 수 없어요. 영화 오펜하이머의 이야기는 미래의 부와 권력의 불균형 배분을 결정하게 될 등장인물들의 아는 것의 수준 차이.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서로. 를 관객에게 폭로하는 과정이에요. 21세기 귀족 계급의 아는 자라고 정의했지만 이때 아는 것은 학습의 내용은 러닝의 내용은 근데 그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은 근대의 학습 내용을 언러닝한 후 다시 배운, 리러닝한 팔근대 시대 학습 내용이에요. 팔근대 시대의 시적 상상력이 요구되는 이유는 팔근대 공동체가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기에 지금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하려는 일에 관해 오랜 미래 시대, 즉 미래 완료의 차원에서 현재를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작업이 요구되기 때문에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대 시대 지도자, 그러니까 제너럴리스트가 되려는 사람에게 산업 자본주의 시대에 겪었던 계몽주의 시대의 폴리메스의 위기 역사, 이건 중요하겠죠. 그 사람도 어떻게 힘들었나, 어떤 사람이었나.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중심으로 폴리메스를 이런 식으로 다시 읽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안 읽은 것처럼 지금까지 시즌이 뚝 따고. 이 책은 15세기부터 21세기까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 초점을 맞춘다. 르네상스 시대 이상이었던 만능인의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지식계에 닥친 두 번의 위기로 인한 장기적인 결과에 집중한다. 첫 번째 위기는 17세기 중반에 계몽주의 시대 때, 다음에는 19세기 중반에 산업자본주의 시대 때 일어났는데 두 번 모두 서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원인이었다. 디지털 혁명으로 인한 세 번째 위기의 장기적인 결과, 이거는 언급을 안 해요. 이 세 가지 위기는 정보량이 급증하고 지식이 파편화되는 과정에서 지식 폭발 현상을 일으켰다. 근데 2023년에 챗GPT, 지금 우리가 가장 핫한 거죠. 지식 폭발 현상이 이게 탈근대 시대 지식 폭발 현상이죠, 이거는. 17세기 중반 계몽주의 시대나 그다음에 19세기 중반 산업자본주의 시대 그거하고 어때요? 차원을 달리하는 거죠. 차원을 달리해요. 완전히 다르다고. 왜냐하면 계몽주의와 산업자본주의가
이게 뭐냐면 15세기 르네상스 때 시작한 근대화의 가속화 과정이야. 근대화가 좀 빨라진 거냔 말이죠.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제너럴 AI 혁명은 차원을 달리하며 팔근대적이에요. 이거는 근대가 아니라고. 다른 시대야, 다른 시대. 그러므로 피터 버크의 폴리매스를 이런 관점에서 시급하게 다시 읽어야만 하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시 읽는 하나의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은 팔근대 시대의 지도자, 제너럴리스트의 자질을 파악하기 위해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시대의 폴리매스에 관한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수집하여 새롭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는 필자가 조건 없는 학교가 주장하는 필자의 조건 없는 학교가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죠. 조건 없는 학교가 추정하는 대학의 인문학이 근대를 선도했듯이 탈근대도 선도해야 한다. 이게 이제 데리다의 얘기인데 조건 없는 대학의 이론인데 그걸 이제 보완하는 길이기도 하단 말이죠. 오펜하이머가 왜 뚜렷이 보여주었듯이 폴리메스와 공유하는 탈근대 시대의 제너럴리스트를 대표하는 첫 번째 특징은 탈구획화예요. 여러분 봤죠? 앞에서 문학과 의식이라는 개간지가 있었는데 2003년 보모 오래된 얘기죠. 에 게재된 필자의 권두평론 매춘 한국은 다음과 시작돼요. 좀 깁니다. 길지만 다 읽겠습니다. 이 탈구획화를 설명을 제대로 하려고요. 혁명이 아니면 사랑이다. 최인훈의 말이었는지 김정의 말이었는지 아니면 김현의 말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문학과 의식의 편집지는 문학과 에로티시즘을 계속되는 특집의 주제로 정했다. 지난호의 개관에 이어 이번 회의 두 번째 특집에서는 매춘을 생각해 보기로 했다. 매춘이라. 70년대 후반 음습한 술집 구석에서 술잔을 기울인 적이 있었고 80년대 초반 중동의 사업가를 대접하며 요정에 드나든 바 있었건만 아는 바도 없었고 생각나는 바도 없었다. 변명이 심하죠. 내 사고도 구획화되어 있었다. 나는 언제나 이쪽에 올바로 사는 길에 있었고 그런 어쩔 수 없는 한국적 사건들은 칸막이 저쪽에서 있었던 일이다. 올바로 사는 이쪽의 일에 관해서는 공부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였다. 그러나 칸막이 저쪽의 일은 알 필요도 생각할 필요도 없었던 것일까? 위산이라고 치부하면 그만일까? 사고의 구획화가 사람을 죽인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등에 이어 최근에 대구 지하철에서 참사가 벌어졌다. 이게 지하철 참사가 요때 일어나서 이걸 쓴 거예요. 몇 명이 죽었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 너무 어리숙한 일처리 때문에 결국 알지 못할 것이다. 알게 됐긴 했죠. 1080호 기관사는 마스컨 키를 점퍼 주머니에 넣고 불타는 전통차를 떠났단다. 자신의 구획,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구획을 깨끗이 정리하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칸막이 저쪽에 일은 생각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기관사는 기관실 이쪽만 책임지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마스크는 키를 빼면 전동차의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그리하여 5분 전에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던 자신의 방송을 믿고 검은 연기가 차오르는 객실에서 얌전히 기다리던 승객들이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은 생각나는 바 없는 정보가 되어버린다. 그때 종합상황실에서는 화재 경보가 울렸다. 종합상황실의 화재가 아니라 대구 중앙역의 화재였다. 종합상황실 이쪽의 화재가 아니라 칸막이로 구획되어 있는 저쪽의 화재를 경보하는 정보였다. 화재 경보는 가끔 있었던 오작동일 가능성이 높았다. 칸막이 저쪽에서 자주 벌어지는 한국적 사건이기에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미국 친구가 이메일을 보냈다. 대구가 서울과 가깝지 않은 것은 않다는 것도 알지만 걱정이 된다고 염려가 된다고 이메일을 보냈다. 서울에 있는 나는 대구 참사의 TV 중계를 보며 숭수대교나 삼풍백화점 같은 한국적 대형 사고라고 혀를 끌끌 차고 있었다. 서울의 지하철에서 화재가 난다면 내가 자주 타는 4호선에서 화재가 난다면 어떻게 할지 걱정되었을 뿐이다. 다음날 지하철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두리번거렸다. 비상시 문 여는 방법을 익혀두고 있었다. 언론에 따르면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여 책임자를 색출해내고 있다.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있는 구획 내부의 문제였는지 면밀하게 검토되고 있다. 1080호 기관사는 마스컨키를 뽑았기 때문에
자신의 구획이 기관실 이쪽뿐만 아니라 방송으로 연결되어 있던 칸막이 저쪽인 객실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종합상황실 이쪽에서 화재가 난 것은 아니지만 칸막이 저쪽에 있는 대구 중앙역의 화재도 종합상황실이 책임을 지는 구획이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책임 소재가 명확히 정확하게 파악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등 후진국적인 대형 사고가 자꾸 벌어지는 것인지 아무도 말하지 못한다. 언론은 시끄럽지만 많은 신문이 똑같은 기사를 반복하지만 시인들이 나와서 애도하지만 지식인들이 나와서 분석하지만 이제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도 믿지 못한다. 언제나 불안한 한국 사람들이 불안해서 폭탄주를 마셔버리는 한국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서로를 흑킥거리고 사용법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서 소화기를 차고 건전지에 녹이 슬어버린 손전등이 집안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도 재수 없으면 만나게 될 암담한 어둠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희망하면서 또 하나의 손전등을 산다. 1년 전 발생한 2022년에 이태원 압사 사고에 이르기까지 세월호도 있고 쭉 있었죠. 근대적 사고 체계의 구획화 사고 방식은 아직도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곡물이나 시멘트 따위를 저장하기 위한 구조물인 사일로 사고 방식이라고도 해요. 서양에서 미국 영어로는 폴리메스와 공유하는 이 8군데 시대 제너럴리스트를 대표하는 두 번째 특징. 특징 두 번째는 종합화, 체계화, 시스템화예요. 첫 번째가 타일고에카라면 이탈리아어로 폴리그라포, 프랑스어로 폴리그라포는 돈을 받고 온갖 글을 써내던 직업저수를 가리킬 때 사용하던 경멸적인 단어였다. 이 시기에 새로 등장한 이탈리아 단어 중에 비루투오소가 있었다. 영어를 비롯한 버추오소죠. 애가를 말하는 거죠. 영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에까지 전파되었던 이 단어는 자신의 광범위한 관심사를 글쓰기가 아닌 동전, 다른 나라의 무기류, 조개껍질, 박제동물, 물고기. 그래서 박물관이 많죠. 등 다양한 물건을 수집해서 과시했던 아마추어 학자들을 지칭했다. 그런 사람들의 광범위한 지식을 설명하는 어휘는 훨씬 풍부했다. 라틴어에는 시안티아, 유니바살리스, 판소피아, 폴리마시아 등의 용어 뭉치가 있었다. 이것들은 주로 중립적으로 쓰였지만 간혹 폴리마시아는 하나의 학문에서 벗어났다는 경멸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해서 오늘날의 학자간 융합 연구를 비판하는 표현의 초기 버전이라 할 수 있다. 광범위한 지식이나 학자간 융합 연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종합화, 체계화, 시스템화 되었는지 이게 이제 문제의 초점인 거죠. 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파라무엘과 라이프니치 등 제너럴리스트들이 다음과 같이 모범적으로 발현한 바 있어요. 다빈치 얘기부터 먼저 하면 언뜻 보면 다빈치는 대표적인 여우형 인물, 거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고 이것저것 건드려보는 사람이다. 그러나 몇몇 학자가 지적했듯이 그의 관심이 분산되었다는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순수한 호기심처럼 보이는 것이 대개는 나중에 그가 열중하던 작업과 연결되었다. 그는 빛과 소리, 나무과 지하 강줄기, 비행과 헤엄, 동물과 기계의 상호 유사성에 주목했고 나중에 새는 수학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기계라고 썼다. 그의 발견 중 일부는 이런 유추에 근거했다. 그는 인체 내 혈액의 흐름을 물의 흐름에 비유해 심장 판막의 기능을 설명했다. 이게 지금까지 똑같죠. 요약하면 다빈치는 자연계의 뚜렷한 다양성은 내적 통합의 징후라는 생각, 그러니까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를 전제로 삼고 작업했다. 이런 식으로 그의 노트에 흩어져 있던 조각들은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었다. 룰과 노이라트 같은 다른 폴리메스처럼 카라무엘도 지식통합이라는 비전에 이끌렸다. 그가 논리학, 음악, 건축을 연결하라고 애쓴 이유는 수학을 세계를 통합하는 보편 언어로 삼고 싶은 꿈 때문이었다. 보편 수학이라는 꿈은 데카르트와 라이프니치 같은 다른 17세기 폴리메스도 공유했다. 이 값은 너무 원대해서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라이프니츠는 협업의 필요성을 설파함과 동시에
직접 실천에 옮겼다. 동료 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학술론을 살펴서 학술지를 발간했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죠. 학자들 사이, 전문가들 사이에 유의사전이나 백과사전을 제작해서 하기 위해 지필진을 구성했다. 언어가 다른 학자들 사이에 오해를 없애줄 보편 언어와 복잡한 주장을 단순화하는 논리 연산, 논리학이죠. 그리고 모든 학문의 원리가 들어있는 이른바 보편학을 확립하려는 하는 프로젝트는 밑바탕에 학문 중지의 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기존 시스템의 기존 시스템의 개념 구조의 틀을 벗어나는 구획화가 있었고, 그 첫 번째로, 그다음 여기에 덧붙인 종합화 시스템화의 노력이 17세기의 계몽주의를 확립하게 된 거죠. 이게 두 개 합치면서 이제 계몽주의가 딱 등장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안정된 체계가 뭘 만드냐면 스페셜리스트 전문가의 시대를 도래하게 하는 거죠. 요약하면 17세기는 광범위한 지식, 이제 탈구의 과죠. 독창적 기여라는 독창적 기여라는 상반된 이유가 광범위한 지식은 독창적 기여, 요게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상반된 이유가 비교적 힘의 균형을 이룬 시기였다. 힘의 균형을 이룬 거죠. 그래서 이제 계몽주의가 만들어지는 거죠. 출판되는 책이 늘어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압박도 점점 커짐에 따라 1700년 이후에 폴리메스가 되기 어려워졌다. 이미 몇몇은 힘의 균형이 조금씩 깨지면서 지식의 위기가 다가왔음을 감지했다. 르네상스 시대의 폴리메스 지식의 세계에 당연히 위기가 다가오겠죠. 왜냐하면 계몽주의 시대니까. 그러자 역설적으로 계몽주의 시대의 종합화 체계와 시스템화의 노력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하여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유기체로 보는 관점이 뭐로 바뀌어요? 거대한 기계로 보는 관점. 이게 이제 근대 시대의 관점이잖아요. 전환됩니다. 지식분원과 새로운 위기. 정보량이 서서히 증가함에 따라 지적 노동도 분업해야 한다는 생각에 점차 힘을 얻고 관행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에 18세기 중반부터 지식 전문화를 포함해서 전문화 현상 전반이 이게 근대 시작이죠. 공공 담론의 주제가 되었다. 1748년에 이미 드니 디드로는 전문 수술을 언급했고 전문화 현상이 의료 현장에서 추세를 잡을 것이라고 제대로 예상했다. 그래서 간 전문의 전문의가 있죠. 심장 전문의. 근대화 전문화 현상에 혁명적 전환을 요구하는 챗GPT의 시대잖아요. 지금이. 네, 이기 때문에 폴리메스 6장. 폴리메스는 특별한 사람인가? 이거는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어, 팔근대 시대의 지도자 제너럴리스트의 특징이 뭐냐? 이걸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걸 보면 제너럴리스트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이거는 필자가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에서 끊임없이 강조해왔던 것처럼 시적 상상력이란 말이죠. poetic imagination. 그걸 이제 풍부한 학문적 상상력 이렇게 했어요. 풍부한에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가 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풍부한 상상력도 폴리메스의 중요한 정신적 도구다. 찰스 다윈은 공상에 빠지기를 좋아한다고 말했고 허버트 사이먼은 자신이 지독한 몽상가여서 일관된 사고를 유지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 어쩌면 이들이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몽상, 혹자는 정신 팔림으로 표현한 상태와 무의식적인 연상 능력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들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다윈이 말한 사실들을 연결하는 능력이며 다윈의 경우 그 사실들이란 다양한 종과 환경에 관한 것이었다. 폴리메트는 다른 사람들이 놓친 연관성을 알아낸다. 앞서 달았던 신과 알의 새로운 발견들은 전통에 맞지 않은 생각들을 서로 연결한 통찰력에서 이루어졌다. 시적이죠. 피에르 부르디에가 이 용어를 사용하면 폴리메스는 한학문 분야에 습직한 아비투스라는 것은 사회적, 문화적 요인과 교육 등을 통해 형성된 개인의 사고방식, 행동의 무의식적 습관, 선호도 등을 이게 이제 하나에서 발견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다른 문제의 분야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투스란 친숙한 사회적 문화 환경에서 만들어진 습성이나 취향을 말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 아이들을 재사용할 줄 아는 특별한 재능.
이 시적 상상력의 재능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국 시인이라는 단어가 나와. 창조적이고 의도적으로 사고하는 시인과 작가들처럼 폴리메스도 끊임없이 유추적으로 사고를 하는데,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말과 다른 같이 다른 것들 사이에서 유사성을 인지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시인이 하는 일이잖아. 이미 봤듯이 다빈치에 관해 많은 예를 보여주는 그의 노트에 따르면 그는 새와 박쥐를 비행기와 비교하고, 언젠가 헤르더는 뉴턴, 라이프니츠, 비퐁이 유추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발견했으므로 그들을 모두 시인이다고 말했으며, 후대의 과학자들은 과학 이론이나 모형이 은유와 종축, 그 중요한 공통점, 시의 은유죠. 제너럴리스트의 두 번째 특징은 시적 상상력이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참을 수 없는 호기심이 생기는, 상상력 때문에. 호기심은 유전자가 따로 있을까라고 질문할 만큼 알고자 하는 욕구, 탐구욕으로 설명한 왕성한 호기심은 확실히 폴리메스에게 가장 일반적이며 확실한 특징입니다. 왕성한 호기심은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흡수하는 능력, 즉 빠르게 이해하고 합숙할 수 있게 하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게 하며 폴리메스를 남다른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봤으니까 다 기억하는 거죠. 그다음에 폴리메스의 세 번째 특징은 이거는 이제 남다른 소명의식이에요. 내가 꼭 해야 된다. 이건 내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베버가 현세적 금융주의. 현세적 금융주의가 뭐냐면 종교적이 아닌데도 금욕을 하는 거죠.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수많은 폴리메스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잘 써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던 거죠. 폴리메스의 약점으로 마지막으로 말하면, 관심사가 분산된 바람에 간혹 이들이 작업하던 책이나 연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새로운 발견 직전에 그만두었다는 게 19세기, 20세기 레오나르도 증후군이라고 시작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호기심을 가진 불안한 사람, 에너지 과잉은 종종 조급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순차적 폴리메스를 자극하는 긍정적 자질이나 호기심의 단점 중 하나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라이프치히는 베어를 침착하지 못하다라고 비난했고, 알렉산드 폰 볼트는 차분하지 못하다. 또 뭐 헨리 제임스는 제가 윌리엄 모리스를 신경이 예민하고 불안한 사람이다. 또는 아우스 스트랜드에는 남절부절 못하기로 악명이 높았고, 또 에코는 친구이자 폴리메스였던 조르지 프루이를 보고 늘 서두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펜하이머도 그랬는데, 오펜하이머 노벨상 못 받았어요. 자기 제자이자 친구들은 다 받았는데. 그래서 레오나르도 증후군의 대표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제너리스트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이 폴리메스 피터 버크의 약점이에요. 단점이 아니에요. 스페셜리스트 문화의 근대적인 아비투스로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시대의 폴리메스의 전통을 이어받은 탈근대 시대의 제너럴리스트를 해석하려고 하기에 벌어지는 오해란 말이죠. 오해예요. 그래서 폴리메스가 이 책이 피터 버크의 책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폴리메스를 연구하는 집중하는 바람에 그러한 전통을 포함하고 초월하는 팔근대 시대 제너럴리스트의 특성을 제대로 부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르네상스와 해몽주 시대의 폴리메스를 역사적으로 연구하면서도 피터 버크는 팔근대 시대의 인재상이라 할 제너럴리스트의 특징을 파악하는 기회로 삼아주고 왔을 텐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필자는 이 교수의 책 읽기 23, 다음 거죠. 의 제너럴리스트의 시대 2로 데이비드 앱스타인의 늦가기 천재의 비밀, 왜인지를 이어서 읽으려고 합니다.